친구들 안녕? 저녁 먹었어요? 오늘도 하루 잘 보냈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떤 하루 보냈는지도 궁금하고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책 읽어줄게요. 실존적 좌절.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의지도 좌절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을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적 좌절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존적이라는 단어는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1. 존재 그 자체, 즉 인간 특유의 존재 방식, 2. 존재의 의미, 그리고 3. 각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 즉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를 말한다. 실존적 좌절 역시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시민성 노이로제라고 했지만 로고테라피에서는 이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라고 부른다. 누제닉 노이로제는 병의 원인을 심리적인 것에 두지 않고 인간 실존을 정신론적 차원에 두고 있다. 이것이 인간 고유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로고테라피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누제닉 노이로제. 누제닉 노이로제는 욕구와 본능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 원인 중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누제닉 노이로제의 경우 로고테라피가 일반적인 심리요법보다 더 적절하고 완전한 치료법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치료법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들어간다. 이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미국의 한 고위 외교관이 빈에 있는 나의 진료소를 찾은 적이 있었다. 5년 전부터 뉴욕에서 받아온 정신분석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였다. 상담을 시작했을 때 나는 그에게 왜 자신이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그리고 처음에 어떤 이유로 분석을 받기 시작했는지 물었다. 그 결과 환자가 자기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것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분석가는 그에게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또 했다고 한다. 그 상관들과 미국 정부는 단지 아버지의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직업에 대한 그 불만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는 증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었다. 5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분석을 받는 동안 환자는 이런 분석가의 해석을 점점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마침내 상징과 표상의 나무로 가려진 숲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몇 번 상담을 해본 결과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가 직업에 의해 좌절되었으며 사실은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최근에 그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 찾은 일에 만족해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이 사람의 경우 나는 내가 정말로 신경질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에게는 정신요법은 물론 로고테라피 치료법을 실행해야 할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실제로 그는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신경질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갈등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에서 고통도 역시 모두 다 병적인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그 고통이 실존적 좌절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것을 신경질환 증세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성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과연 있을까 하고 의심하거나 간에 이런 현상이 병 때문에 생긴다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병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실존적 좌절 그 자체는 병적인 것도 병원적인 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절망도 실존적 고민이지 정신질환은 아니다. 후자의 견지에서 전자를 해석하다 보면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절망감을 한 움큼은 신경 안정제로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하지만 의사의 역할은 이런 것이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실존적 위기를 통해 그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로고테라피는 환자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그 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환자의 실존 안에 숨겨져 있는 로고스를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상당한 분석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고테라피가 환자에게 어떤 것을 다시 깨우쳐주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본능적 요소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도 고려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분석이든 심지어 치료 과정에서 정신론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석일지라도 환자가 자기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고테라피에서는 인간을 그저 충동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쾌락을 얻거나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드와 자아, 초자아를 절중시키거나 혹은 사회와 환경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존재로 보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그 주된 관심사가 어떤 의미를 성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과 구별된다. 정신의 역동성,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오기보다는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면의 긴장은 정신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라는 니체의 말에는 이런 예지가 담겨져 있다. 이 말에서 정신치료에도 유용한 어떤 좌우명을 찾을 수 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감자 중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다. 남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제 수용소에서 경험을 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일본과 북한, 북베트남의 포로 수용소에서 실시한 정신치료 연구조사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우슈비츠에 처음 갇혔을 때, 잡혀갔을 때 나는 출판을 위해 집필 중이었던 원고를 압수당했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긴장이란 이미 성취해 놓은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되어야 할 나 사이에 놓여있는 간극 사이의 긴장이다. 이런 긴장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잘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장을 던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숨어있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 혹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항상성, 즉 긴장이 없는 상태라는 말을 흔히 하는데 나는 정신건강에 대해 이것처럼 위험천만한 오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성취해야 할 삶의 잠재적인 의미를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다. 말하자면 한쪽 극에는 실현되어야 할 의미가 그리고 다른 극에는 그 의미를 실현시켜야 할 인간이 있는 자기장 안의 실존적 역동성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더 효력이 있다. 낡은 아치를 튼튼하게 할 때 건축가는 오히려 아치에 얹히는 하중을 늘린다. 그래야만 아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서로 잘 밀착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심리요법가는 삶의 의미를 갖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마음에 어느 정도 긴장을 유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환자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얘기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요즘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생각, 즉 자신의 삶 전체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가져다주는 악영향에 대해 얘기해 보겠다. 환자들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은 내적인 공허, 자신하는 허무가 늘 따라다니는 것을 느낀다. 앞에서 내가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런 상황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모두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그리고 진짜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친구들이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그래서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명품처럼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껌이 되라고 밥이 되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밥이고 껌이에요. 진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이거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문제인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존중한다면 또 다른 사람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이 자기 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또 나에 대한 존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존중을 받은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싶지. 내가 뭐 나한테 뭐 껌 취급, 밥 취급 당한 사람이 뭐 존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준 마음 그대로 내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껌이라고 생각하면 껌 정도의 가치를 받을 거예요. 분명히 밥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왜 그렇게 낮춰서 받으려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대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 내가 받을 마음도 그만큼의 귀한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치인데 왜 자꾸 얘기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하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 말들은 다 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러면 나한테 좋은 업이 쌓일 것이고 다음 생에도 그런 좋은 업을 받아서 이렇게 또 좋은 환경, 또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러면 나도 그런 원한들을 입어서 다음 생에 내가 당하는 그런 반대의 업보를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함부로 해요. 누가 누구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혹시나 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싫어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좋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될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상대한테 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 머릿속이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 상태, 정신 상태가 오염되어 있는 건데 내 스스로 독을 품고 상대한테 너 내가 쏜 화살 받아라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다.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대했을 때는 확실하게 그 선 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러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친구들한테 늘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 늘 이야기하지만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고 눈물 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친구들을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보는 것처럼 친구들이 또 다른 누구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게 대하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자신의 품격과 인격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거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품격이나 그런 인품들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잘 닦고 내가 좋은 태도를 유지하고 그럴수록 내 브랜드 가치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명품인데 정말 명품답게 그런 품격을 유지하세요. 책 읽을게요. 충격과 우울. 혹시 이 모든 게 당신에게 충격적이라면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충격은 바로 슬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충격 뒤에는 우울함이 오고 뒤이어 부정이 온다. 부정은 우리의 자아 방어 기제를 뒤로 밀어내버린다. 그것은 주로 계약 조건 형태로 온다. 글쎄, 그리 나쁘진 않잖아. 적어도 내 몸을 누일 세 평의 땅과 지붕이 있는 방이라도 있으니까. 이건 정말로 심각하다. 부모가 당신의 참 모습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신이 정신적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다. 아마 당신은 화를 냈을 때 앞으로 절대로 내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이 옳지 않으며 화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배우게 되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기쁨도 마찬가지다. 비록 느낌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도 옳지 않다. 목사님이나 선생님 같은 분들을 싫어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데 이거는 생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꼭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친구들도 이게 맞는 건가 하고 또 친구들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때로 당신이 보았던 것을 보거나 냄새 맡았던 것을 냄새 맡는 것도 옳지 않다. 당신 자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되는 것도 옳지 않다. 근데 여기 읽은 것 같다. 분노. 흔히 충격과 우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분노이다. 이것은 정신적인 상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부모는 아마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초기 고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들의 의도를 다루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만약 그들이 차를 뒤로 빼다가 갑자기 당신의 다리를 치었다고 상상해 보라. 당신은 평생 동안 다리를 절고 다닐 것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당신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가? 당신은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권리가 있는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망설일 것도 없이 그렇다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했던 일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어도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솔직히 말해, 만일 당신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싶다면 화를 내야만 한다. 내 말은 당신이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협정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분노해도 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들 안에 있는 2명의 상처받은 성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정신적으로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평생의 상처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곧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행하던 것을 멈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 가족 체계를 억압하는 그 어떤 장애나 학대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상처와 슬픔, 분노 다음에 오는 것이 상처와 슬픔이다. 누군가 우리를 속였다면 그러한 기만 행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열망에 대해 슬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족되지 못한 발달상의 욕구들에 대해서도 슬퍼해야 한다. 후회. 상처와 슬픔 뒤에 후회가 따른다. 우리는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르게 일어났다면 아마도 난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아버지가 필요했는지를 말했더라면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한다. 근친강간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들이 당한 학대에 대해서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든 모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할 때 어떤 때는 후회하는 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를테면 죽은 그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버림받은 것에 대해 슬퍼할 때는 당신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의 아픔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관한 것이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자의식이나 어떤 그런 정체성들이 생기기 전에는 진짜 부모님이나 정말 그렇게 주변에 어른들이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라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아이들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어떤 아이들한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 하면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라고 가르쳐주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주고 진짜 너는 안전해. 너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고 네가 상처받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어떤 감정들을 다 표현해도 괜찮아. 너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다 표현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늘 말해주고 늘 안아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이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일수록 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노력해서 아이들한테 따뜻하고 그런 말들, 사랑스러운 말들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손잡아주고 많이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그러는 것들은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도록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늘 표현해주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은 계속 표현을 해줘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항상 느낄 수 있도록 포근하게 그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이거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을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깨달은 은행가 이야기. 전도 유망한 은행가인 브랜던과 최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 브랜던의 친구가 나를 찾아가면 금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추천했다고 했다. 친구 말을 다 믿지는 않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야기를 나눠보니 브랜던은 날마다 세상과 외부 환경에 맞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모든 동료를 잠재적 경쟁 상대라 의식했고 동료들이 뱉는 단어 하나하나에 적대심과 악의가 배어있다고 여겼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의 경제란을 읽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새롭게 출시되는 물건 하나하나가 마치 자신을 조준하는 무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니 골초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콧방귀를 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랜던에게 호흡 곤란 증세가 찾아왔다. 좋아하는 테니스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는 마침내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브랜던은 직장에서 일할 때처럼 전투적인 자세로 금연에 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담배를 끊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인내심이 바닥났고 짜증이 솟구쳐 담배를 더 찾았다. 그는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업무상 위험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상사와 부하 직원들에게도 무례하게 굴기 일쑤였다. 곧 그 경력 전체가 위태로워졌다. 그는 업계를 완전히 떠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했다고 털어놓았다.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같군요. 늪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이 가라앉지요. 담배를 끊는 일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매일 인생이 갈등과 전투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싸울 일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브랜던이 응수했다.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담배를 끊고 싶은걸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마음의 기본 법칙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군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갈등을 상상하면 정말 갈등이 생깁니다. 담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상상하기 때문에 정말 금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거지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담배와의 격렬한 전투에서는 꼭 이겨야 해요. 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의 인생과 건강이 위기라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심호흡을 한 뒤 그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말을 했다. 항복해야 합니다. 포기하세요. 싸움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절대 안 돼요. 깃발을 내리고 죽은 채 하라고요? 절대 안 돼요. 브랜던이 반발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죽은 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욱 큰 힘을 모을 방도를 찾는 겁니다. 그 길로 향하는 입구는 투쟁과는 정반대에 있지요. 브랜던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뭐든 해봐야죠.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내 제안에 따라 브랜던은 하루 2번 아침에 일어난 직후와 밤에 잠들기 전에 시간을 냈다. 그는 조용히 장소에 앉아 편안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차분하고 천천히 호흡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고요한 마음을 되찾아주는 확언을 하고 시각화했다. 명상을 계속하자 브랜던의 잠재의식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흡연 욕구가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이어서 그는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을 습관처럼 계속 상상하고 시각화했다. 이후 병원에 가자 의사는 검진 결과를 보며 그간 걱정스러웠던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했다. 브랜던의 건강 상태는 좋아졌다. 잠재의식을 향한 브랜던의 새로운 접근법은 이 말고도 큰 효과를 냈다. 직장에서 더 차분하고 협력적인 자세로 일했고 업무적으로도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차분해야 일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연에 성공한 지 몇 개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하루 2번 명상 시간을 지킨다. 명상할 때는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며 몸을 차분히 한다. 몸은 그 말을 따른다. 현재의식이 조용하고 침착하며 평화롭고 수용적인 상태에 있으니 잠재의식에 깃든 지혜가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에게 멋진 응답과 해결책을 주는 것이다. 아들과의 관계를 내려놓다. 나를 찾아온 예나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했다. 18살 난 아들이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기 때문이다. 아들은 다니던 대학교도 중퇴한 뒤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다. 예나가 금방이라도 미쳐버릴 듯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는 강한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처방했다. 그녀는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나와 이야기하며 나는 몇 가지 간단한 진리를 되짚어줬다. 아들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선보이는 것은 아들 몫이에요. 아들도 어른으로 성장해 어려운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고 자신 안에 있는 힘을 스스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흥분하고 화를 내고 분개해서는 아들을 도울 수 없어요. 오직 사랑과 이해 그리고 올바른 행동으로만 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예나는 아들을 완전히 놓아주기로 했다. 예나는 이후로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확언을 했다. 아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최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나는 아들을 완전히 놓아줍니다. 예나는 충실히 확언을 했다. 하루에 2번씩 자신과 아들을 위해 평화, 조화, 기쁨, 사랑을 확언했다. 몇 주 뒤 아들이 돌아왔다. 그는 꼬드겨 집을 나오게 부채질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는 게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를 입맛대로 조정하려는 것임을 알고 환멸을 느꼈다고 했다. 이후 애나의 아들은 신학 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명상도 했다. 명상을 하며 떠오른 생각을 글로 옮기고 있을 뿐더러 부모와도 자주 대화를 나눈다. 예나는 이제 아들을 소유하러 들지 않는다. 사랑과 자유가 가져다주는 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고 내부로 관심을 돌렸다. 상황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관점을 발견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생명의 원리와 질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예나는 잠재의식이 지혜를 발휘해 일을 처리하도록 잠재의식에 모든 걸 맡겼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 사랑스러운 마음이나 정말 예쁜 마음들은 우리 자신들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그런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그런 마음들은 많이 서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그러는 게 서툴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환경들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 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내 감정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의 감정도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요즘에 그런 감정 카드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강요하지 말고 애들이 잘 가는 그냥 책상이나 뭐 그런 테이블 같은데 그냥 툭 놓으면 애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관심을 가지면 뭐 아이들 스스로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옆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또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 서툴기 때문에 우리가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교류하는데 오류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또 뭐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고 그러면 뭐 그런 영상을 판독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시간 차이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진짜 그런 뭐 진심 어린 마음을 감춘 채로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전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속상하면 속상해서 엉엉 울고 이런 게 저니까 그런 상황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그게 뭐 어려워요. 이렇게 뭐 속이고 그러는 거는 나 뭐 나한테도 좋을 것 같지가 않고 뭐 상대방이 나중에 속인 걸 알게 되면 그런 실망할 마음들이나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이 되잖아요. 근데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겪거나 그랬을 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지 못했다. 내 탓이다. 뭐 그렇게 또 가져오고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고 그런 뭐 감정적인 소모나 이런 부분들도 딱 정해놓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내가 가진 에너지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기준들을 세워놓으면 그냥 그런 기준이 매뉴얼이 돼서 그런 매뉴얼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딪힐 때마다 딱딱 정해놓고 이거 1번대로 하자 2번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면서 저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상대가 처해 있는 그런 뭐 슬픈 상황이나 뭐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감지된다면 그런 마음들을 먼저 보려고 하고 더 크게 품고 안아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은 또 전달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되면 그런 것들이 소통이 되면 되는 거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뭐 그런 인연들을 만들어 가거나 또 정리해야 될 인연들이 있으면 그렇게 정리도 해 나가고 그렇게 그냥 뭐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더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런 인연 관계나 이런 것들도 뭐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면 이미 그걸로 충분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좋은 가치나 마음들을 이해하며 그 자체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진심을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인연의 소치인가 보다. 아무리 좋은 것들로 다가가려고 해도 그렇게 튕겨내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그냥 정말 잘 받는 인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그렇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지점들을 형성하고 그렇게 또 계획을 세우면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혜와 그런 현명함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그냥 뭐 화가 나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잘못을 한 그런 사람 자체도 미워하지는 말고 그냥 그래도 품을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면 어떤 슬픔이나 그런 자기가 채워지지 못한 어떤 헛헛한 마음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더 큰 사랑을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그릇을 늘 크게 키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부딪히면서도 답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면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녹여야 될 그런 업장들이나 그런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또 울어서 녹여내면 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우는 걸로 인해서 친구들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도 또 치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사랑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 항상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운 마음들을 받아도 되는 사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한없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타닥타닥.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항상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요. 세수 안 해도 예쁘고 머리카락 이렇게 떠 있어도 예쁘고 뭐 저녁에 밥 많이 먹어서 아침에 부어 있어도 예쁘고 다 예뻐요. 음, 아직 자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마무리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따뜻하고 포근하게 잘 잘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